네, 안녕하세요. 투비닥터 창업교육 웨비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투비닥터 팀원이자 동국대 본과 4학년인 서아림입니다. 투비닥터는 2020년도에 만들어진 40명의 의대생과 전공의로 구성된 단체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의과 대학생의 진로 설정을 위한 컨텐츠나 세미나를 만들고 기획하는 전국 단위 규모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현 시국 속에서 의대생, 전공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보던 도중 이렇게 창업과 관련된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시리즈 C 스타트업의 성장입니다. 오늘 강연은 휴먼스케이프의 장민후 대표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학부 4학년 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휴먼스케이프를 창업하셨으며 8년 동안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8개가 넘는 서비스를 런칭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또한 전 세계 4개국 120만 명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한 임신 육아 플랫폼인 맘독과 국내 최대 희귀질환 커뮤니티인 레어노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 준수 부탁드립니다. 참가자분들은 가급적 화면을 켜주시고 마이크는 음소거 상태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가자 이름은 학교, 학년 이름으로 통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연 내용 도중 궁금하신 점 또는 대표님께 질문하실 사항은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이제 강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겪었던 일들이나 저희 사업 내용을 조금 공유 드리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회사 소개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Q&A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갖는 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네,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가 이 헬스케어 의료 섹터에서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정의는 저희는 컨슈머 헬스테크 컴퍼니라고 저희 회사 스스로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건 대단한 뭐 아티클은 아니고 그 안드레이센 호로이츠라고 해서 그 글로벌 VC 중에 가장 AUM 많이 운용하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에어비앤비나 슬랙 같은 데 초기 투자해서 굉장히 돈 많이 벌고 레퍼런스도 좋은 회사들인데 이 회사의 그 헬스케어 분야 투자를 하는 이제 파트너가 쓴 아티클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발췌해서 가져온 내용이네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그 레셔널이나 그 배경들은 아티클에 잘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요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컨슈머 헬스테크 컴퍼니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주장인데 저희도 그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되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는 이제 과정 속에 있다라는 점은 좀 처음에 소개를 해봤고요. 회사가 그 헬스케어 분야, 의료 분야에서 계속 서비스를 저는 창업 이후로 해오긴 했는데 지금은 두 가지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미톡이라는 그 임산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이고 나머지 하나는 희귀질환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사용하는 레어노트라는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업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또 런치해서 운영해보고 뭐 세일즈 해보기도 하면서 국내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좀 다양한 경험들을 했고 그 경험들을 뭐 좋은 경험도 있고 뭐 실패한 경험도 있지만 여러 번의 피벗팅을 거치면서 지금 보고 계신 두 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를 소개할 때그 executive summary라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다른 이제 회사 대비해서 어떤 점이 특장점인지를 좀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둬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그 생애 주기별 킬러 앱을 통해서 B2C 사용자 데이터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헬스케어나 의료 분야의 그 사업화하는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 B2B가 대부분 많습니다. 뭐 B2C도 덜어 있긴 한데 이렇게 엔드 유저한테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B2C 형태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들이 저희 시리즈 C 스테이지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엔드 유저를 대상으로 직접 저희가 다이렉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강점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제 근거는 사용자를 저희가 직접 만나다 보니까 그 사용자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는 데이터들도 저희가 직접 획득할 수 있고 사용자 어카운트를 저희가 직접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엔드 유저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때 보다 저희가 뭐 고객의 반응을 좀 더 빠르게 얻는다거나 그걸 바탕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속도가 훨씬 속도가 있게 전개될 수 있는 게 B2B나 뭐 B2B2C 같은 모델에 비해서 강점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 헬스케어 분야가 이제 투자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돈 못 버는 분야, 돈을 벌더라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야, 이렇게 이제 인식을 일반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다이렉트 컨슈머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이른 단계부터 수익화를 잘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점을 소개하고 뒤에 그런 근거들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점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 뭐, 보통 많은 회사들이 한국에서 시작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그 유의미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에 나갈 거예요. 이런 굉장히 러프한 비즈니스 플랜이나 해외 진출 플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사실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국내에서 사업을 잘 하기도 어렵지만, 국내 성공이 해외 성공을 개런티해 주지는 않고 당연히, 해외에서는 또 새로운 어떤 제로투원을 현지 로컬 마켓에 맞게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또 그 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초기부터 사실 한국에서 잘 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서 통할 수 있는지 굉장히 그 얼리 스테이지부터 검증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뭐 해외 나가 글로벌 진출이 계획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특정점으로 소개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저희 회사의 소개를 듣는 분들은 뭐 이제 뭐 주주들이나 또 그 새로 투자를 하려는 이제 기존의 뭐 FI, SI들이 이제 대부분이긴 한데요. 이분들한테 저희 회사가 이 헬스케어 산업에서 하고 있는 그 어프로치를 얼마나 단순화해서 좀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더 헬스케어 의료보다는 친숙한 그 산업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의 어떤 그 성장 방법론을 설명하곤 합니다. 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융시장에 뭐 토스 뭐 모르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토스도 처음에는 지금처럼 막 은행이 있고 그러지 않았죠. 이제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 그 서비스, 뭐 문자나 모바일 앱 기반의 굉장히 그 하나의 간단한 피처 하나, 뭐 간편송금이라는 사용자들이 열광할 만한 피처 하나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뭐 은행, 뭐 그리고 뭐 보험 이렇게 굉장히 큰 산업에도 진출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 뭐 금융종합회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규모가 되었고 이제 HR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슬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랙 뭐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냥 메신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스로 지금은 이제 확장을 했고 사스 기반으로 이제 네트워크 시장에도 HR 네트워크 시장에도 진출해서 굉장히 이제 큰 회사가 되었죠. 그리고 뭐 음원 시장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스포티파이 많이 들으실 텐데 처음에 여기도 뭐 무료 음악 스트리밍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직접 뭐 앨범 뭐 제작도 하고 거의 미디어 회사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그 굉장히 큰 산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크게 성장한 회사들도 가장 그 데이 원으로 돌아가 보면 고객이 좋아할 만한 그 가장 고객이 열광하는 킬러 피처, 날카로운 킬러 피처 하나에서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는 언급을 하고 그 갭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제 비슷한 예로는 뭐 원격 의료의 텔라다크나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인 창업자 정세주 의장님이 창업한 걸로 되게 많이 알려진 눈 다이어트 앱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만성질환이나 정신질환 관리 플랫폼으로까지 확장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예를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그 앱 중에 이제 마미톡도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마미톡은 이런 그 유니콘이나 데카콘이 된 회사의 킬러 피처가 있었던 것처럼 마미톡의 가장 그 주요한 킬러 피처는 처음 임신을 한 임산부들이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진료를 받고 임신 진단이 되면 그 영상을 제 가족들하고도 돌려보고 싶은
일종의 되게 엔터테이닝한 니즈에서 시작하지만 이 피처에 굉장히 이제 열광을 했기 때문에 저희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마미톡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확장하고자 하는 이제 큰 틀에서 전략을 좀 단순화하자면 초음파 영상 스트리밍이라는 킬러 피처에서 시작해서 산모 건강 그리고 아기 건강은 너무 당연하고 나아가서 가족 전체 건강으로도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뭐 로지컬하게 그럴 수 있겠다에 머무르지 않고 이런 어떤 백데이터들도 좀 가져와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텔라닥이라는 미국의 그 원격 진료 플랫폼 상장사다 보니까 상장사들은 이제 매년 이제 애뉴얼 리뷰 리포트를 발간을 해요. 주주들 보라고. 거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원격 진료가 저희 뭐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그 붐업이 됐었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원격 진료 횟수도 많이 늘었었는데 코로나 엔데믹 이제 종식 이후에는 원격 진료 그 업체들의 주가도 내려가고 원격 진료를 하는 횟수도 굉장히 많이 이제 줄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너무 당연한 뭐 그 과거와 결과인데 저희가 좀 주목했던 점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그 텔라닥이라는 원격 진료 피처를 굉장히 열광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층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게 애널리티 리포트에 있었고 그 사용자층이 아이를 키우는 20대에서 40대 여성들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또 그 여성들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이용했던 진료 항목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아이 건강 그리고 뭐 남편 건강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프리퍼런스가 굉장히 높은 집단이면서 그 가족 내에서 어떤 가족 건강의 키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타겟이 임신한 여성분들로 잡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그 임산부에 집중해서 서비스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잠깐 킬러 피처라고 말씀드렸던 그 초음파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는 사실 임신이라는 인생에서 몇 번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영역의 서비스이고 반대로 임신을 한 번이라도 해본 여성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서비스예요. 이렇게 되게 어떤 특정 이벤트를 전후로 모두가 알거나 모두가 모르는 서비스가 있기가 쉽지 않은데 이 영역은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음파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그 처음에 이제 고안을 했던 가장 또 중요한 이유는 고객 획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출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버티컬 플랫폼이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검색이나 메신저를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카카오나 네이버 또는 뭐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서비스들을 보면 제너럴한 모든 사용자들이 들어와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꼭 그 어느 정도 임계점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객 획득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버티컬, 뭐, 무슨 뭐, 인테리어 분야의 뭐, 오늘의식, 다른 뭐, 금융 분야의 투스도 고객 획득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써오고, 지금도 계속 그 마케팅에 돈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임산부처럼 되게 그 타겟이 제한되어 있는 버티컬 영역에서 플랫폼의 사용자를 획득하려면 굉장히 돈을 아껴 써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적게 써도 되는 건 아니고, 고객 한 명이 들어왔을 때, 고객 한 명을 우리가 그 플랫폼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라는 돈을 지출한다라고 하면 그 고객이 들어와서 우리 플랫폼 안에서 쓰는 돈이 10,000원이 넘어야 상식적으로 회사가 돈을 벌겠죠. 근데 대부분 버티컬 플랫폼들은 고객 획득 비용이 그 고객이 들어와서 쓰는 돈보다 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플랫폼들이 다 대부분 이제 망했던 거예요. 한 3년 사이에. 유동성이 빠지면서 후속 투자를 못 받으니까 되게 어려워진 거죠. 수익을 못 내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 고객 획득 비용을 그 플랫폼에서는 참 어려운 일인 게 고객을 획득하는데 돈을 써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고객이 들어와서 돈을 쓸 수 있는 피처들은 이미 미리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자금으로 연명해야 되는 시기가 계속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수익 모델도 수익 모델이지만 일단 고객 획득 비용을 좀 제로에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모델을 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 획득 비용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어떻게 제로에 수렴하냐? 라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마미톡 서비스를 런칭한 게 2020년 1월 20일이었는데 지금 한 4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저희가 B2C로 고객에게
고객을 획득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엔드 유저인 산모들은 완전히 바이패스하고 그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루트인 산부인과 병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에만 리소스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산부인과,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차병원이라고 해볼게요. 차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임산부들은 저희가 차병원과 계약을 하고 나면 그 계약 시점 이후로 차병원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모든 엄마들이 차병원의 안내에 의해 마미톡에 온보딩되는 그런 프로토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병원 영업만 집중해서 하면 아이를 낳으면 그 고객은 그 병원에서 낳는 아이가 자동으로 저희 쪽에 오거닉 인플로우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모델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임신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출산하고 나서도 아기를 낳으면 요즘에 엄마들은 수첩 같은 거 안 적고 다 앱에다가 기록을 해요. 아이가 언제 자는지, 뭘 먹는지, 배변을 언제 하는지 이런 걸 기록할 수 있는 피처의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계속 탑재하면서 그 서비스 사용 주기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려나감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도 확장되는 그런 구조의 사업 모델이고요. 이렇게 좀 그 이벤트 베이스로 특정 버티컬 영역에 그 사용자들을 모아놓고 사업을 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주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monthly retention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 체류 시간이에요. 왜 이 두 가지 지표가 중요하고 나머지 지표는 베니티 매트릭이냐면 이게 바로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 들어온 사용자들이 얼마나 이탈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 서비스들을 사용 주기를 길게 가져가느냐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딥다이브해서 보면 헬스케어 의료 분야는 고객의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평소엔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죠. 저희가 당뇨 관리 앱을 당뇨 이슈가 없는데 들어가서 사용하지는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인더스트리 에버리지를 보면 여기 회색 낮게 잘 안 보이는데 안드로이드 전체 헬스케어 피트니스 앱 평균을 내면 2.8%가 원먼스 리텐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처음 앱을 다운로드 받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100명이 받았다고 하면 97명이 앱을 이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텐션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의 산업이고 서비스인데 그에 비해서 저희 마미톡 같은 경우는 3months 리텐션이 70%고 이 70%의 리텐션이 거의 1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를 낳는 기간 동안은 리텐션이 높게 유지되는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주요한 지표가 이제 서비스 체류 시간인데 서비스 체류 시간은 광고 모델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 체류하는 서비스일수록 광고 수익화가 잘 돼요. 대표적으로 반례를 찾아보면 지하철 앱이나 버스 앱 같은 거 있어요. 전 국민이 사용하는데 지하철 앱이랑 버스 앱이 상장했다거나 엄청 많은 투자를 받았다라는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그 이유가 어떤 특정 이벤트에 대한 관여도가 매우 높고 지하철이나 버스 저희가 노선 찾고 나서 바로 그 서비스를 이탈하지 심심해가지고 막 다른 노선도 막 오랫동안 찾아보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광고 수익이나 그 컨버전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체류 시간은 또 굉장히 중요한 광고주들이 보는 지표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다른 임신 육아의 평균과 대비해서 저희 월등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앱 내에서 저희가 초음파 영상을 보는 시간도 있지만 모바일 그 커뮤니티가 또 잘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맘카페 역할을 저희가 지금은 이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네이버의 이제 중고나라가 그 모바일 앱에 이제 당근으로 트래픽이 많이 넘어왔고 또 여러 가지 뷰티 소셜 관련된 카페들이 강남 언니나 바비톡 같은 모바일 커뮤니티로 넘어왔던 것처럼 과거 맘스홀릭이나 레몬테라스 같은 그 웹 기반의 맘카페들이 지금은 마미투브 트래픽이 다 넘어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년이 좀 넘어서 거의 모든 임산부들이 마미톡에 온보딩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부인과의 대부분이 분만 기능이 있는 산부인과의 대부분이 저희 마미톡의 고객이다 보니까 저희는 추가적인 고객 획득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4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국내 임산부들이 활동하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임신 육아 분야에서는 이제 1위이고요. 그래서 수치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건 저희는 이탈이 없어요. 그래서 고객 획득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객이 들어온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이고 또 저희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서비스 피처 동안에는 고객이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 저희 쪽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그 모니타이제이션을 기여하고 있는 사용자들이다 보니까 저희 국내에서 단단한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이 해외에서 리플리케이트 될까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숙제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낮고 또 조금 반등하는 기미가 있긴 하지만 또 드라마틱하게 출생이 늘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다 보니까 한국 시장의 어떤 그 업사이드를 극복할 수 있는 또 어떤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회를 저희는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렬적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같이 시작을 했었고 가장 일찍 진출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년에 출생이 450만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20배 이상이 이제 태어나는,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한 9%가 매년 태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출생이 많은 국가고 인구도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1인당 뭐 구매력은 다를 수 있지만 중국에 가서는 굉장히 큰 시장에서의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오랫동안 저희가 투어를 했던 시장이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그 임산부 기준으로 이번 달 기준으로는 저희가 한 16만 명 정도 누적으로 확보했고 병원도 인도네시아 전역에 350곳 넘는 곳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저희가 소위 말하는 삽질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레슨을 쌓아서 베트남하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이랑 미국은 진출한 지 저희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되게 그 인도네시아에서의 어떤 실패 경험을 레슨 삼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빠르냐라고 하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이 되면 각 국에서 태어나는 전체 신생아 4명 중 1명이 마미톡에 올거닉하게 등록이 됩니다. 또 고액 혜택 비용 없이 그렇게 이제 산부인과를 내려가는 이제 전략이고요. 내년 상반기가 되면 각 나라 2명 중 1명이 마미톡에 복직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가 산부인과 영업에 대한 그 어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특장점을 잘 키워나가면서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맥락이 다르지만 앞서 저희가 두 가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하나가 이제 레어노트라는 희귀질환 사업입니다. 희귀질환 서비스를 저희가 하게 된 계기는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료 데이터에 관심이 많아서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모으는데 계속 관심을 두고 관련된 사업 모델을 이제 타진하고 있을 때 스타트업이 제한된 인력과 어떤 비용으로 특정한 그 타겟을 잡지 않고 그 모든 데이터를 모으겠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절박성이 큰 집단을 먼저 공략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저희 눈에 들어왔던 게 희귀난치성 질환 시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그 어떤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대비 환자나 보호자분들의 어떤 정보 접근성에도 굉장히 많은 갭이 있었고, 특히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빅파마 기준으로 시장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었어요. 저희가 레어노트라는 서비스를 처음 내놓은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4년 전과 지금만 비교하더라도 시장이 거의 뭐 상전벽해처럼 수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일례로 뭐 화이자나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개발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 중에 절반 이상이 희귀질환 치료제예요. 이미 당뇨나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미 레드오션이 되어 있고 뭐 조금 뭐 적응증이 다르거나 예후가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약효가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임상은 통과하더라도 시판에서 좋은 결과를 못 얻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상대적으로 블루오션이 희귀질환 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이 어떤 트리거링 됐던 요인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한 7년 정도 전에 미국 FDA에서 희귀질환 치료제의 허가를 굉장히 빨리 당겨줬던 게 이제 트리거 역할을 했어요. 기존에는 희귀질환 약제도 일반 약제와 동일하게 비임상 통과하면 1, 2, 3상 승인을 더 받아야 시판 허가를 내주고 약을 이제 커머셜라이즈를 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였는데 희귀질환은 뭐 아시겠지만 희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병 인구 자체가 많지가 않고 그 유병 인구를 캡처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삼상, 이피컷이랑 이제 세프티를 동시에 다 보고 그 모집단이 많은 이피커스 테스트를 해야 되는 삼상이 애초에 물리적으로 잘 작동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환자도 못 찾는데 어떻게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효를 검증하냐가 제약회사의 이제 페인 포인트였는데 이 부분을 이제 FDA에서 과감하게 그러면 소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에피커스 테스트만 통과하면 일단 시판을 하게 해줄게. 일단 너네들이 팔고 환자분들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약을 팔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로 시판후 조사처럼 그 4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3상 데이터로 백업을 해라라고 하면서
희귀질환 환자 그 회사 개발하는 회사들이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굉장히 빠르게 약을 개발해가지고 시판까지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있었고 두 번째 트리거링 포인트는 미국의 그 의료 지불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의료 전달 체계와 의료 지불제가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긴 얘기지만 어쨌든 좀 줄여서 설명을 하면 미국은 이제 민간 인슈어러들이 그런 약가를 부담할 수 있는 구조가 잘 짜여져 있었다 보니까 약이 뭐 100명밖에 안 되는 그 질환에 대해서 약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약 하나당 뭐 7억, 8억, 뭐 많게는 30억, 40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제약회사들이 치료 기간, 그 개발 기간은 굉장히 짧지만 ROI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분야다라고 해서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뛰어들게 됐고요.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오랫동안 언제 치료제가 나오나 병원에 가도 답이 없다라고 하니까 병원에도 다시 안 가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진단 방랑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런 환자분들에게 처음 저희가 이 환자분들에 대한 니즈를 그 페인 포인트를 저희가 전해드렸을 때 의문이 드는 점 첫 번째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GOB라는 곳에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약물 정보들이 다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은 잘 찾아보지 않으실까? 였어요. 그래서 지원 단체분들 대상으로 이제 뭐 운영진들 대상으로 찾아가서 이런 걸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뭐 당연히 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슈도 있지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뭐 보시는 것처럼 임상 용어나 또는 의학 전문 용어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은 환자나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검색어에다 뭘 넣어야 될지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 자체가 임상 연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걸 저희가 우리말로 좀 시각화해서 좀 쉽게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 환자들이 좀 열광하고 좀 저희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동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레어노트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클리니컬 트러스트 GOB의 데이터를 크롤링해 와서 자동 번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사이트에서 임상 그 스폰서들이 제약회사들이 페이지 업데이트를 하면 레어노트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소식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이제 푸시 알림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내용의 서비스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만 한 5만 명 가까운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사실 5만 명이라고 하면 또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희귀질환 유병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되고, 이 50만 명이라는 숫자도 우리나라 총 인구에다가 그냥 프리밸런스 곱해서 나온 숫자예요. 그래서 그냥 그 연구적으로 보는 수치지 실제 의료진들을 통해서 캡처해서 바텀업으로 계산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캡처된 숫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10만 명도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 풀을 저희가 바텀업으로 모아서 환자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이 희귀난치성 질환의 대부분 80% 이상은 유전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전적인 진단을 명확하게 받아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유전적인 진단이 되면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되면 특정 뮤테이션에만 작동하는 치료제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그냥 뭐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유전자 검사가 일반화된 진단 프로토콜로 자리 잡기 전에 그냥 동네 병의원 가서 임상적인 진단으로 알고 있는 질환과 유전 진단을 통해서 확인한 질환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려서 리터러시를 올리고 검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진단 데이터도 저희가 확보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치료제 정보만 제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제 정보를 보기 위한 환자분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 환자분들의 데이터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수집하면서 돈을 버는 걸로 모델을 만들어야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저희의 수익 모델은 제약회사 대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좌측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노바티스나 로슈, 박케다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곳들이 저희 고객입니다. 이 회사들은 저희에게 어떤 명분으로 돈을 내냐라고 하면 데이터 구독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희귀질환 환자분들을 캡처하기가 되게 어렵고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바텀업으로 모으기에는 더더욱 어렵고 제약회사가 직접 나서서 환자 단체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컴플라이언스 위반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독하고 비용을 집행 나가는 구조로 저희가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뭐 지금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야인데 저희가 레오노트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치료제 수입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에 있는 뭐 들으면 아실 만한 제약회사들 중에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성공한 회사는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 경험이 있는 회사는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대웅 뭐 이 네 개고 이 네 곳도 사실 돈은 제네릭으로 다 버는 회사들이죠. 우리나라 회사들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 제네릭으로 만들어서 벌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시판되고 있는 것들을 라이센스를 따와서 수입해서 한국의 유병인구 타겟에다가 가져다가 영업해서 파는, 의료인들에게 영업해서 파는 게 국내 제약회사의 수익 모델인데, 희귀질환 쪽에는 프레젠스가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없다 보니까 희귀질환을 진단하는 KOL들의 엘들에 대한 액세서빌리티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환자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원 개발사, 해외에 있는 원 개발사를 대상으로 라이센스를 들여오기 위한 협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환자 풀도 없고, 또 뭐 의료진들도 뭐 주로 공략했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반대로 저희가 레오노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환자 풀, 데이터 풀, 의료진 풀이 다 잘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국내 유수 제약회사들보다도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이런 치료제들을 들여오게 되면 결국 치료제가 빨리 안 들어와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도 좋고 저희도 어, 뭐 파이프라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치료제를 들어왔을 때 굉장히 업사이드가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서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또 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방법론은 일단 그 수익성이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구축의 어떤 꼭 필요 조건은 고객 획득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미톡도 레어노트도 병원을 통해서 고객이 온보딩되는 그런 프로토콜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고객들을 대상으로 돈도 법니다. 마미톡 같은 경우는 광고도 있고 저희가 뭐 보험 판매도 일어나고 있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놓고 레어노트는 페이즈 1에서 제약회사 대상으로 데이터 비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업사이드가 큰 모델은 당연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아직 외부에 릴리즈하지 않는 저희 회사 플랫폼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분석을 해서 이제 진단 솔루션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기획과 개발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모델을 국내에서 한정한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외 각 나라에서 그각 시장에 맞는 모델을 로컬라이즈를 하면서 수익을 확대해 나가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네, 저는 이제 창업자 이제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학부 4학년 때 창업한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 경험 전혀 없이 좀, 무식한 게 용감한 거다라는 마인드로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술하고 제품 총괄하고 있는 장재환 이사는 뭐 소위 말하는 그 검은 머리 외국인입니다. 한국어를 좀 잘 못하시지만 미국에서 쭉 자라셔서 스탠포드 졸업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메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있는 그 메타에서 한 7년 정도 일하면서 시니어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일하다가 저희 회사에 합류해서 같이 글로벌 제품 만들고 있고요. 저희 회사 사업 담당하고 있는 재원 의사는 대웅제약에서 브랜드 전략 총괄하는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대웅제약에서 그 제품이 나왔을 때 의료진 대상으로 어떤 소구점을 가져가야 되는지 같은 그런 세일즈 전략, 브랜드 제품 전략 총괄하고 계시다가 저희 팀에 합류해서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CFO인 김재원 이사는 이제 회계사이고 기존에 이제 스타트업, 비상장 스타트업 이제 M&A 하는 업무 하시다가 저희 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적으로 저희가 시리즈 C까지 뭐 750억이라는 굉장히 큰 그 자금을 유치해서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고, 뭐 IT 회사는 뭐 카카오나 케어랩스, 제약회사는 녹십자랑 대웅, 뭐 FI들은 산업은행이나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토파 이런 것들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개요 관련해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또 뭐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또 맥락들이 많아서 궁금해 하시는 것 위주로 답변 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회사 소개 위주로 전달해 드렸고요.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